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제가 거기에 이제 알렉산더가 꿈꾼 나라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알렉산더라는 이제 영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보통 어떤 책에는 알렉산드로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영어권 사람이 아니고, 저쪽 그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사람 이름 끝에 이제 뭐 알렉산더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원래 이름인데 영어권에서는 그냥 알렉산더 또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좀 소개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들을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시간 순으로 연대 순으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었지만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는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 이후에 등장한 이제 바벨론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배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배자는 이제 바벨론이었고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연도는 물론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 연도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까지 다 멸망시켰던 그 해, 그러니까 세 번째 포로들이 잡혀가던 해이면서 이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끝난 연도가 바로 58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나라는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잡혀간 그 포로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보내는 그 시기가 시작된 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가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실제로 두 번째 연도를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몇백 년이 흐른 게 아니라 한 40년, 50년 요 안쪽으로 어, 날짜가 흐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력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면서 바사라고도 부르고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그랬죠. 예, 그 이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연도가 또 언제냐면 539년입니다. 그 연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바로 그 해에 고레스의 조서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조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한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라는 인물이 조서를 발표한 연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539년에 발표해서 538년에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도도 한번 거기다 이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꽤 제법 세월이 흐릅니다. 세 번째 연도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539년에서 333년까지 거의 한 200년 정도가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년 정도 페르시아 제국이 유지가 되다가 페르시아가 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뭐 첫 번째 동서양의 뭐 충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세 번에 걸쳐서 부딪히면서 나중에 세 번째는 그 헬라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앞에 두 개는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 제국이 쳐들어간 거고요. 그리스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페르시아로 쳐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저희가 여섯 번째 시간에 잠깐 다뤘었는데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에게 멸망한 연도가 333년입니다. 예, 333년. 이때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대왕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 뭐 노련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이때 당시 나이가 23살입니다. 23살. 예.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인데 아주 젊은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알렉산더가 지난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0년 뒤에 죽죠.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후계자들이 이제 네 개로 나뉘어 가지고 막 이제 후계자 다툼을 하던 그런 이야기까지 잠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그 네 번째 줄로 넘어가 보시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나오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나오죠. 원래는 네 가지인데 네 가지로 나눈 나라들을 다 다룰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셀레우코스 왕조만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만, 두 집안만 그렇게 따로 이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다 부하들이었죠.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렇고 셀레우코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각자 다스리던 지역이 달랐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 이집트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하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강 건너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301년이니까 위에 있는 연도하고 얼마 차이 안 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기간이 그렇게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10년이 지나고 거기서 한 20년 동안은 계속 후계자들끼리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누가 다스릴 거냐라고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겨서 애굽과 이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연도가 거의 한 100년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흘러가고 있죠. 301년에서 200년이니까 거의 한 100년 정도 기간을 쭉 흘러가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힘이 약해지면서 누가 올라오냐면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그 집안이 이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를 다스렸냐면 페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동서로 따지자면 동쪽이죠. 제국의 동쪽인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 여기까지를 다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약해지자마자 동쪽과 북쪽에 위치했었던 셀레우코스 집안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 땅을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던 그 땅을 지배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독립을 한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다시 그 후계자들인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까지 거의 지금 보면은 386년이니까 거의 400년 기간이죠. 예, 요 400년 기간 동안을 그냥 계속 남의 지배만 받다가 지배하는 사람만 계속 바뀌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피지배인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배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지만 강 건너편 땅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생겼죠. 예, 뭐가 생겼냐면 성전이 생겼습니다. 제2성전. 그죠? 제2성전은 다른 말로는 거기 옆에다 이제 하나 써놓으시면 좋은데요. 수룹바벨 성전이었죠. 수룹바벨 성전이 거기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성전이 그나마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배자들이 계속 바뀌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해 왔던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땠다 그랬어요? 예전에 뭐 바사 제국도 그렇고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걷어가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도 많이 애를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바사 제국의 행정적인 일들 그리고 세금 걷는 일들
뭐 반란이 안 일어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쭉 총독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의 문화, 뭐 종교,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밀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문명이나 사상, 언어를 통해서 그 헬라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시민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으로 묶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예요? 그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거치면서 이제 그게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됩니다. 예, 뭐 영어로는 그레코 로만이라 그러죠. 그레코 로만. 예,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가 합쳐진 그 문화를 자기의 제국 안에다가 다 퍼뜨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알렉산더의 생각이었고, 후계자들 역시도 그 알렉산더가 했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는 싸웠지만 어쨌든 싸우고 나서는 제국을 알렉산더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목처럼 알렉산더가 꿈꾸었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후계자들도 애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반발이 있었지만 특히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이 유대 땅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신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들 이름도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신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의 신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그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한 문명인데 유대인들은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유일신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는 신들이 일단 많고 수백 명의 신들이 등장하고 신들이 인간처럼 뭐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권과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게 어울릴 리가 없죠. 서로 그러니까 갈등하고 충돌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사상은 이제 그리스 철학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 사람들의 철학이 뭐다까지는 모르셔도 이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철학을 배경으로 이제 사상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철학이 있어요? 철학 대신에 뭐가 있냐면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 생활에서의 모든 윤리나 뭐 규범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다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철학하고 또 모세오경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 사람들인데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하나의 시민으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죠. 자, 헬레니즘 제국 안에서는 무슨 언어를 쓰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 그리스 신화, 그리스 철학, 그랬으니까 언어는 어느 언어를 쓰겠어요? 그리스 언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죠. 예, 신약 성경의 언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처음에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예, 그런데 헬라어를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쓰고 있는 언어가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점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이 다 히브리어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그 율법을 교육하고 보존하고 뭐 번역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다 배제하고 헬라어만 써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언어에서도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힘이 세요? 헬라 제국이 힘이 세요? 뭐 유대인들이 힘이 세요? 당연히 헬라 제국이 힘이 세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유대인들의 문화 안으로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고 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리스 철학이 자리를 잡고 이제 점점점 히브리어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죽고 점점 헬라어만 사용하는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시대가 이제 따로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레니즘 시대는 아까 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한 해가 있었잖아요. 강인호트 맨 위쪽에 333년이었잖아요. 그 333년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니까 AD 뭐 한 4년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까지 알렉산더에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한 300년 정도, 300년이 조금 더 되죠. 네, 그 정도 기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헬레니즘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상에서 또는 종교에서 언어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갈등이 쌓여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300년 동안 쌓였으니까 크겠어요, 작겠어요? 갈등이 크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터질 수밖에 없다. 이제 터지는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00년 기간 동안이 저희들이 첫 시간에 배웠던 제2 성전 시대와 겹치죠. 예, 어디서부터 겹치냐면은 586년에 이제 없어져서 고레스 대왕이 이제 조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포로들이 돌아와서 바로는 못 지었다 그랬죠. 16년 동안 중단이 돼 있다가 다시 4년 만에 짓고 처음에 2년이 흘러가고 해서 22년이 지난 517년. 예, 그러니까 517년, 518년 요때 이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탈 때까지니까 요 헬레니즘 시대는 제2 성전 시대하고도 겹쳐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은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융합. 융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 같은 거를 할 때 재료를 그냥 단순하게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는 것을 융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재료를 높은 온도에서 막 끓여가지고 다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녹여서 합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모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대로의 모양이 없이 다 풀어져서 그냥 하나로 만든다. 아까 위에서 왜 하나의 시민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합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제 그게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문화가 섞이는 건 맞는데 기준되는 문화가 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우선되는. 그 문화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 문화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타 민족의 문화나 언어나 사상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다 없어지고 뭐만 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사상, 그리스 언어, 요거만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인종은 다 다르겠지만 한 나라로서 이렇게 지배를 해 나가려는 계획을 누가 세웠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세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어쨌든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구상을 해서 물론 이제 본인이 이루지는 못했죠. 본인은 10년만 이렇게 딱 지배하다가 33살에 죽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루지 못했지만 후계자들에 의해서 30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게 시도되었고 3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 제국을 이어서 로마가 이제 제국에 오르는데 로마 역시도 그 알렉산더의 생각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사상, 그리스 로마 언어, 네,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융합이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은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봐주는 거잖아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관용일 텐데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제국 페르시아는 다사 제국은 관용이라고 할 때 원형을 깨뜨리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의 그 히브리 문화나 뭐 히브리 철학, 히브리 언어를 깨뜨리지 않고 페르시아의 문화와 같이 가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문화를 이렇게 자기들이 받아들여 주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여 주면 굳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문화도 존중받고 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문화도 존중하겠다. 요게 이제 고레스 대왕의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같은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자기가 정복했던 사람들을 다 원래 땅으로 되돌려보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피지배 그 국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공존하자, 같이 어, 페르시아 문화와 그 피지배국의 문화가 같이 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헬라의 관용은 피지배국의 문화와 사상과 언어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와서 뭐 사람들을 뭐 학살하고 뭐 억압하고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문화와 사상과 언어만큼은 그리스 문화와 사상과 언어를 따라줘야 된다. 요게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 사상, 언어는 없어지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로마 제국 시대가 이어진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위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알렉산더가 꿈꾼 나라, 제가 제목에서도 써놨지만 알렉산더가 꿈꾼 나라는 세계 전체를 다 녹여서 만든 하나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하나의 시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도 똑같은 똑같은 시민으로 만들고 나라도 하나로 만들겠다. 요게 알렉산더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관용, 조화, 진보를 바탕으로 다인종 세계 국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인종. 그러니까 인종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과 언어를 받아들이면 인종은 문제 삼지 않겠다. 요 계획이 이제 알렉산더의 세계 국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후계자들 중에서 지난 그 여섯 번째 강의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할되어 가지고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렸다. 이제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시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점점 지중해 너머까지 이제 퍼져 나가서 저기 인도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제국이 형성되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본토. 본토가 어디냐면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고 그것을 다스리는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누구였냐면 거기 나오는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산드로스는 알렉산더의 이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다인종 세계 국가를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인종은 말이 안 된다. 우리 그리스 시민이어야만 된다. 마케도니아 시민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산드로스가 반 세계 국가 세력이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이기는 했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세력 다툼을 막 벌이는 와중에는 알렉산더의 그 사상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에 있는 그 그리스와 본토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세계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하나의 시민, 하나의 국가, 세계 국가 뭐 이런 계획을 어디서 세웠을까를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철학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예, 미국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틀이라고 부르죠. 아리스토틀.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알렉산더의 그런 세계 국가에 영향을 준 철학적인 배경을 이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서는 환영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환영을 못 받았겠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위주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해야 좋아할 텐데 그냥 이제 세계 국가를 만들어서 인종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인종이 다 융합하고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자 이러니까 오히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서는 그리스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제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어느 제국이든지 지배자들은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쳐요. 그렇죠?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헬라 또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었던 뭐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그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같이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배 당하는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자기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약간씩의 차이들은 있죠. 바벨론은 고위층을 동화시키면 지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잡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뭐 왕족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잡아간 거예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다니엘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고위층을 동화시키려고 했고요. 헬라는 이제 모든 사람을 동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의 시민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했던 것처럼 뭐 본토에서 누구를 잡아다가 뭐 포로로 끌고 가고 뭐 쇠사슬 채워가지고 붙들어 가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포로로 잡아가지는 않지만 뭐를 통제해요? 문화를 통제하고 사상을 통제하고 언어를 통제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한번 발표한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안에서 미국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 이거를 아마 여러분 뉴스로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공용어로 그러니까 영어를 쓴다는 말은 뭐예요?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진다라는 뜻이겠죠. 공용어로 할 때와 안 할 때는 공용어로 안 하면
우리는 편한 언어를 그냥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용어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와 사상과 언어를 통제함으로써 이제 지배하는 그런 제국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통제했지만 이제는 끌고 가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두고도 문화를, 사상을, 언어를 통제하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까 유대가 왜 3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 안에서는 이렇게 갈등이 쌓여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이제 한번 터지긴 터질 건데 이렇게 사상에서 언어에서 종교에서 뭐 이렇게 문화에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지 못하게 하니까 사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언어를 가지지 못하게 하니까 갈등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도 역시 여전히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이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언어, 세상의 사상을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편안하게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교회의 언어, 교회의 사상, 교회의 문화가 사라져버려서 갈등이 없는 거지, 고유한 그 신앙인의 문화와 사상과 언어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교회는 말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계속 긴장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세상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은 아까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지배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도 그 동안에 제2 성전이 종교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또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은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졌잖아요. 다. 성전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없어졌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성전이 했던 이 중심 역할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어서 교회로서의 문화, 교회로서의 사상, 교회로서 말하는 언어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사용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 세상의 언어가 가득 차서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지금도 계속 긴장 관계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럼 언어는 뭘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은 어디에 바탕을 두어야 될까? 그러면 말씀으로 결국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시간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여덟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목요일 7시 45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주일 동안 시간 꼭 내셔서 강의 노트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